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복병으로 물가를 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주가 상승을 끌고 왔던 가장 큰 확실한 구도였던 저금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를 걱정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변수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개건 교수 전화로 연결 나오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 방송을 했던 거에 이 여명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가끔 이런 실수도 또 재밌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유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유가가 WTI까지 지금 50불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국제 유가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0년은 저희가 유가의 아주 급격한 변동을 가장 많이 보았던 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60불이었던 유가가 4월 달에 물론 선물 그런 시장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까지도 그렇죠. 기록했던 기억이 나실 거고요. 예. 4월 말에 12불 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60불이 12불까지 갔다가 예. 이제 그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과 함께 서서히 상승을 해서 이제 50불이 넘은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작년은 유가가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준 그 한 해였습니다. 예. 지금 유가는 53불까지 특히 왔는데 특히 1월 5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러시아 등의 오펙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추가 감산도 하고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으로 2월, 3월에는 이제 10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루에 유가가 한 5% 올랐던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물론 다른 큰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달리겠지만 일단 유가 상승의 기조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잘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 연초에 유가가 60달러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그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여러 원자재 가격들을 비교해 보면 금이 10% 정도 올랐고요. 네. 은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철강도 17%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50달러대 초반 정도니까 60달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밑에 있고 결국 유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부진했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까? 석유 수요에 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 수요에 문제가 있었다. 네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셔도 이제 석유를 주로 운송용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예. 또 석유화학에 많이 쓰고 계시고 특히 생각해 보시면 항공 쪽을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석유 수요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작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없었던 일인데요. 석유 수요가 8%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8%요. 매년 늘어나던 예, 석유 예. 수요가 작년 엄청난 수요 안에 감소네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가격이 8%가 아니라 실제 물량이 8% 줄었다는 것은 예. 사실 엄청난 물량의 감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 수요는 아직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석유 수요가 이 석유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빠르면 2023년 예. 내후년이나 돼야 이 석유 수요가 2019년의 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항공을 보시면 뭐 생각하시겠지만 예. 코로나19가 극복이 돼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개시할지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까지 2019년도에 수요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수요의 완만한 상승이 이제 석유 가격을 예. 가격의 상승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다른 많은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예. 첫 번째 이렇게 석유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석유 생산에 필요한 투자를 급격히 축소시켰습니다. 예. 석유는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생산량이 유지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지금 이 석유 공급 회사들이 이 투자를 많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급 면에서 예. 또 이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최근 10년간 석유 공급을 화끈하게 이끌어줬던 미국의 그 셰일 석유는 예. 지금 높은 가격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생산량이 줄어든 예.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유가가 60불은 넘어가서야 이러한 셰일 석유에 대한 생산이 다시 원상태로 재개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역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수요가 완만히 상승하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 많은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도 수준의 수요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급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완만한 형태의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네.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네네네.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오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도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네. 미국의 금리 상승이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예. 만약에 다른 모든 요소가 똑같다면 이제 금리만 변한다면 이제 금리가 주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만 오른다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통 원자재들이 달러화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보통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예.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금리를 동시에 올린다면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오르고 경기 부양책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 경제 활동, 경제 이 수준이 정말 더 향상이 되느냐 안 예. 되느냐. 그래서 많은 수요가 소비가 살아나느냐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보다도 실제적인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이게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우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튼 가격에도 좀 영향을 줬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독자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단독으로서 행하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이 유가는 이 석유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맹주의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예, 말하자면 은행의 역할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감산을 해서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유가를 유지시키는 그렇죠. 그런 예, 예. 은행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셰일 석유가 많아지면서 특히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 양대 축이죠. 가장 큰 그렇죠. 생산국 두 예, 개 예. 간의 갈등이 있어서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 기간 이 은행의 역할을
좀 포기했던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굉장히 하락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겪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 하락은 사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다들 큰 피해를 예. 다 같이 본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맹주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고자 자발적으로 2월, 3월에 100만 배럴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유가의 지나친 하락은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다른 국가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다른 국가에 적극 참여를 권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중에 상당히 키를 쥐고 있는 곳은 러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작년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가 감산 요청을 했을 때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리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유가가 굉장히 낮을 때에 서로 감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산을 들어줬던 쪽은 나중에 보니까 쿼터도 줄어들고 훨씬 더 나빠지더라. 그러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쿼터를 줄이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사우디가 감산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제 러시아는 어떤 카드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그런 그 사례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난 건지 그래서 러시아도 감산에 동조를 할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도 큰 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유가 안정의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변화는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미국 셰일 석유의 확산에 상당한 우려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것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셰일 석유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투자가 줄고 셰일 석유의 경우는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석유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사실 갈등의 여지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셰일 석유가 이 석유 시장 전체 약간 카르텔의 형태로 관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이제는 좀 완만하게 좀 유가를 상승시키는 기조로 이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도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상대국이 역시 이제 오펙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네네네. 전체가 네네. 사우디의 감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해가면서 계속 할 거냐. 네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유가가 거의 50달러를 넘어서 53달러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서부터는 서로 간의 연대가 좀 약해지면서 느슨해져 버리는 형태가 돼서 결국 시장이 좀 지나고 나면 각계약진의 형태로서 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동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많은 국가들이 낮은 유가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예. 특히 어려운 국가들은 즉각적인 유가 안정화를 많이 바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산량을 과연 누가 줄이느냐에 이제 이견이 있는 그런 예. 부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자발적인 감산을 하면서 어떤 그 면에서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했고 예. 러시아나 UAE 이런 주요한 국가들이 동조하면서 사실 오펙 부분은 좀 안정화를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번 1월의 회의는 아무런 잡음 없이 끝난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이뤄서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외에 오펙 플러스에 들어와 있지 않는 가장 큰 요소인 미국 셰일 예. 석유가 상당히 양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셰일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네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역시 이제 그 유가를 우리가 전망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할 때 가장
많이 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석유가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동 네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많은 그 화약고의 역할을 하는 곳들도 상당히 있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네. 올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원전 그 무기들을 예. 이제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무산된,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그렇죠. 심화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화해가 예. 이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그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기업들을 더 제재를 한다든가, 1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다른 나라에 왔던 그런 이란의 군 고위직을 살해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바이든 씨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킬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석유 시장 입장에서 지금 이란의 그 석유가 사실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재에 그렇죠. 의해서.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급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 안정화에 이 부분이 좀 공헌할 것으로 나는 한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하고 미국 사이의 핵협정이 오바마 정부 때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때 그거를 부인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으니까 아마 과거의 핵협정을 다시 또 복권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 보 정도 더 나간 형태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타협이 이루어져서 네네. 이란의 석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미국 셰일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동안에 아무튼 상당히 공급의 요인도 됐었고 또 네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거를 끌어올리는 힘도 되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 셰일 산업 전체적으로 전망이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네. 전망은 뭐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예, 이제 조금씩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예.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유가 부분도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하는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60불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셰일 석유, 예. 셰일 가스 산업도 이제 활동을 상당히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석유만큼 또 중요한 게 가스인데 예, 최근에 동북아 지역에 중국, 한국, 일본 지역에 상당히 한파가 몰아치면서 예. 지금 가스 현물 시장은 아주 큰 격동을 겪고 있습니다. 예, 가스 현물 가격이 이 동북아 시장 기준으로 봐서 뭐 2불대였던 것이 지금은 10배 이상 상승한 예. 그런 모습을, 뭐 단기적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에 대한 수요, 특히 그것을 이제 장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액화하는 LNG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 LNG 수요 부분이 그동안에 공급 과잉으로 사실 그 가스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더욱 심각한 그런 그 공급 그 과잉 예. 시대였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또 셰일 석유,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희망으로 지금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에 따른 영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전부 잡으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네. 우선 이제 그게 이제 셰일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것부터 한번 네네네.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나겠지만 네네. 이게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네. 물을 굉장히 거기다 많이 쏘아야 되고 뭐 이런 형태니까. 네네. 그러면 과거의 정부 때만큼 그 셰일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예. 친환경 정책을 쓸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속히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셰일 석유와 가스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유를 시추하고 가스를 시추하고 할 때 이제 좀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추를 좀 금지하는 법안들이 일부 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또 다른 의견들은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노력이 석탄에 대한 부분이 우선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사실 가스는 미국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온 그런 예. 연료원입니다. 예, 석탄보다는 굉장히 적은 CO2를 배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 부분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예, 물론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예, 경기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면 이 가스에 대한 수요 부분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또 아까 그 운송 수요에 대한 석유 수요도 늘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셰일 오일보다는 그래도 셰일 가스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셰일 가스는 사용 용도가 계속적으로 늘고 셰일 가스를 쓰는 발전소라든가 예.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로도 과거에 석유에서 이제 가스로 대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가스를 사용해서 오히려 최근에는 수소를 또 추출하는 부분까지도 뭐 물론 양은 굉장히 적지만 등장하고 있고 이 많은 양의 가스를 활용하는 부분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데 코로나19가 벗어나면서 이런 수요가 이제 재궤도를 찾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가스의 수요가 석탄을 대폭 줄이고 예. 가스를 늘릴 것이고 뭐 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지만 예. 원자력과 석탄은 줄이고 가스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스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정책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그린 뉴딜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하고 유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은 우선은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에 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때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예.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기후 환경에 대한 대처에 미국이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예. 또 많은 돈을 썼고 국제회의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기후 환경 변화 노력에 미국이 앞장서면은 그동안 수년간 정체돼 왔던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돼서 확실하게 친환경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해상 풍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폭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배터리 부분, ESS, 특히 전력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이런 부분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뭐 이미 주식 시장에 너무나 크게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체를 갖고 상당히 반영이 돼서 전기차 보급도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책을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만 그린 뉴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을 경제 정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하나로서 삼고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국내의 정책적인 방향이 네네.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저탄소 경제로서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고 네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정부, 특히 산업부의 그러한 노력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예.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만 뭐 마차를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국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역시 70조 이상을 투자하면서 예.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 하는 방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문제는 근데 이제 디테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디테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전체적인 국가적인 투자를 늘리는데 친환경적인 부분에 투자를 늘리자,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예. 여기에 더불어서 그 산업도 육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돼야만이 예. 저희가 경기도 살리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가 산업도 살고 국가의 부의 창출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회성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해다가 일회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예. 산업을 육성시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도움이 덜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약한 부분은 특히 R&D에 대한 지원, 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예. 또 이러한 부분을 행함에 있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그리드망, 예. 개통의 투자가 많아져야만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태양광, 해상 풍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프로니까 그렇죠. 네네.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상승하게 되면 과거 경우를 봤을 때에 네. 국내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이 이게 계속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였는데 국내 정유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국내 정유업계는 사실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도입하는 원유 가격,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해서 이제 파는 석유 제품 가격들의 그 차이 예.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정제 마진이 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예. 올해도 사실 아직까지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한 3불 50에서 4불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뭐 1불대, 1불 50에서 후반대를 뭐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뭐 완만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되면 수요가 늘고 그러면 이제 완만히 상승되게 되고, 그러면 정유주도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정유 회사들은
또 다각화를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배터리로서 그렇죠. 배터리 소재로서 사실 주가가 상당히 오르신 그런 부분도 예. 갖고 있고요. 또 화학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물론 자회사지만 SK ENS라든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전력 시장에도 진출하고 하는데요. 예. 특히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스와 전력 시장은 긍정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다각화한 그런 에너지 회사들은 상당히 전망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5년 단위로 예, 전력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이 나왔는데요. 예, 203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늘지 그거에 따라서 공급은 어떻게 구성해서 이 전력 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계획하는 건데요. 예, 큰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뭐 주지하시다시피 원자력과 석탄은 이제 정체 내지는 이제 축소시키는 축소하고. 방향이고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그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스 발전소가 약 24기 예. 정도 들어오는 500메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모자라는 수요는 뭐 조금 적게 평가한 부분은 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넷제로까지도 얘기를 하는 상태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특히 그 태양광, 해상풍력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양이 단기간적으로 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재생에너지 쪽을 추구하시는 기업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쪽에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 과정 속에서 네네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습니까? 그 분산 에너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민원 때문에 이제 대규모의 송전선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면을 저희들이 최근에 보아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예. 어떤 배전단에서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큰 과제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개원 교수였습니다.